한국 설상은 50년 걸립니다. 일본 스포츠청 국장이 직접 쓴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불상에서 내준 동정표 일석. 그 자리에 9살 꼬마 하나가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7년 뒤 올림픽 결선. 2번 추락. 기권 직전에서 마지막 45초. 11위에서 1위. 한국 설상 최초의 금메달이 터졌습니다. 보고서를 쓴 그 관료는 관중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나카무라 케니치, 올해 63세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스포츠청에서 30년을 근무했어요. 동계 스포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고, 나가노 올림픽부터 밀라노까지 6번의 올림픽을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죠. 제 업무 중 하나는 아시아 동계 스포츠 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인프라, 예산, 선수풀, 성적 추이를 분석해서 일본이 어디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위협은 어디서 오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 보고서에서 한국은 늘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빙상 강국, 설상 후진국. 저는 그 평가가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무너지는 데는 100년이 아니라 고작 7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45초였어요. 8년 전 봄이었습니다. 도쿄 카스미가세키 청사 7층 스포츠청 회의실. 오래된 형광등이 윙거리는 소리가 나는 좁은 방에서 제가 빈 프로젝터 앞에 서 있었어요. 화면에는 아시아 동계 스포츠 10개년 전망 보고서라는 제목이 떠 있었죠. 회의실에 국장급 간부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직속 상관인 스포츠청 차장이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나카무라 군, 중국 분석은 잘 봤어. 30페이지나 할애했더군. 그런데 한국은. 저는 리모컨을 눌러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중국 편 30페이지가 지나가고 한국 설상 분석이 나왔어요. 딱 3페이지였습니다. 한국 설상은 3페이지면 충분합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거든요.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스노보드 협회 연간 예산 85억엔, 전국 하프파이프 전용 훈련 시설 12곳, 등록 선수 1200명, 주니어 육성 프로그램 선발 인원 매년 80명. 한국은요? 전체 설상 종목 예산이 12억 원이었습니다. 일본 스노보드 하나에 들어가는 예산의 6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스키,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바이애슬론까지 전부 돌려야 했어요. 하프파이프 전용 시설은 전국에 한 곳, 등록 선수 47명. 결론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빨간 글씨로 굵게 적힌 한 문장이 화면을 채웠어요. 한국 설상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소 50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이라. 그 정도면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뜻이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설상을 기대하는 건 사막에서 스키를 타라는 것과 같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웃음으로 채워졌어요. 저는 그 웃음 속에서 확신을 느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결론이니까요. 한국의 역대 동계올림픽 금메달 42개 중 28개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까지 합치면 빙상에서 나온 메달이 전체의 85%, 설상 금메달은 역사상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0입니다. 제로. 빙상은 실내 링크 하나면 됩니다. 하지만 설상은 산이 필요하고 눈이 필요하고 해발 고도가 필요해요. 일본에는 일본 알프스가 있고 해발 3000m급 산악 지형이 있고 나가노 올림픽 이후 쌓아온 30년의 인프라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게 없어요. 보고서는 문부과학성 내부 문서로 분류되어 관련 부서에 배포됐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설상은 일본이 종주국이다. 한국이 그 벽을 넘으려면 최소 반세기. 이건 편견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 결제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는데 야마시타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마시타 유키, 제 밑에서 국제교류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었습니다. 일 처리가 꼼꼼하고 성실한 직원이었는데 가끔 쓸데없이 감상적인 구석이 있었죠. 국장님, 보고서 잘 되셨습니까? 응. 깔끔하게 통과됐어. 야마시타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뭔데?
내년도 한일 동계 스포츠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배정건인데요. 한국체육회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류 프로그램, 그건 매년 하는 거잖아. 뭐가 문제야? 야마시타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국 쪽에서 하프파이프 유망주 한 명을 추가로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한국 하프파이프, 방금 회의에서 뭐라고 했는지 들었잖아. 50년이라고 했어. 훈련시켜봤자 의미가 없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 완전히 거절하면 야마시타, 우리 예산이 무한하지 않아. 의미 없는 곳에 쓸 돈이 어디 있어? 야마시타가 고개를 숙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총 20석 중 1석입니다. 예산 영향은 200만 엔, 전체의 1%도 안 됩니다. 한국체육회와의 관계 유지 차원에서 형식적으로라도 한 자리 내주시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야마시타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한일 스포츠 교류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영역이었거든요. 알았어. 1석은 놔둬. 대신 기대는 하지 마. 동정표야, 동정표. 외교적 배려로 한 자리 내주는 거지. 실질적인 육성 대상은 아니야. 알겠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야마시타가 깊이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그때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봤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동정표 1석, 200만 엔짜리 외교적 배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1석이 7년 뒤에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큰 오판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2달 뒤, 나가노현 하쿠바. 겨울 시즌이 시작된 하쿠바의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해발 1500m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코끝이 얼얼했어요. 스노보드 훈련센터 주변으로 하얀 눈이 50cm 넘게 쌓여 있었고 소나무 가지마다 눈꽃이 피어 있었죠. 발밑에서 눈 밟히는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교류 프로그램 개막식 날이었어요. 저는 환영사를 하기 위해 현장에 내려왔습니다. 형식적인 자리였죠.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도쿄로 돌아가면 끝이었어요. 훈련센터 로비에 각국 선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국 선수단 8명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최신형 장비의 코치 3명, 통역 1명까지 완벽한 진용이었죠. 한국 빙상 선수들도 단정한 트레이닝복에 프로다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비 구석에 작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작았습니다. 다른 주니어 선수들보다 머리 하나는 작아 보였어요. 낡은 보드백을 양손으로 꼭 안고 두리번거리는 눈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볼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코트 소매가 손등을 반쯤 덮고 있었어요. 그 아이 옆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작은 여행 가방 하나. 코치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통역도 없이 아버지 혼자 딸을 데리고 온 거였죠. 야마시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저 아이가 한국에서 온 하프파이프 선수입니다. 박서연, 9살이요. 9살. 저는 다시 한번 아이를 봤어요. 9살이면 일본에서는 이제 막 스노보드 기초반에 들어갈 나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는 일본 주니어 엘리트들과 합동 훈련시키겠다고요? 역시 형식적인 일석이구나. 야마시타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환영사가 끝나고 기념 촬영 시간이었어요. 각국 선수들이 줄을 서는데 박서연의 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군요. 구겨진 A4 용지에 일본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한 게 번역기로 돌린 걸 손으로 옮겨 쓴 게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종이를 들고 한 글자씩 더듬더듬 읽기 시작했어요. 나카무라 국장님. 저는 박준혁입니다. 딸 서연이를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훈련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발음이 엉망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일본 스태프 2명이 고개를 돌려 표정을 감추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었어요. 박준혁 씨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더니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를 했습니다. 정확히 90도.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어요. 5초, 10초.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비의 난방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어요. 저는 어색해졌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고개를 까딱 끄덕였어요. 솔직히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불쌍하긴 하다. 통역도 없이 발음도 못하면서 딸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 하지만 이 아이가 뭘 하겠어.
일본 엘리트들 옆에서 구경이나 실컷 하고 돌아가겠지. 다음 날 합동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개막식까지만 참석하고 도쿄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출발 전에 훈련 현장을 한번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외교적 보고서에 첨부할 현장 사진이 필요했거든요. 하쿠바 훈련센터의 하프파이프, 높이 6.7m, 폭 22m, 길이 180m. 올림픽 규격과 동일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하얀 슬로프를 비추면서 눈 결정이 반짝거렸어요. 숨을 들이쉬면 폐가 얼얼할 만큼 차가운 공기가 코를 찔렀죠. 일본 주니어 선수들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고 동작이 안정적이었어요. 720도 회전을 깔끔하게 착지하는 모습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와타나베 코치가 슬로프 아래에서 스톱워치를 들고 선수들의 채공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와타나베는 일본 스노보드 대표팀 감독이자 주니어 육성 프로그램 책임자였습니다. 20년 넘게 수백 명의 선수를 봐온 베테랑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온 꼬마의 차례가 왔습니다. 박서연이 하프파이프 꼭대기에 섰어요. 빨간 헬멧이 유독 커 보였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한참 작은 체구가 흰 눈밭에서 더 작아 보였죠. 솔직히 걱정부터 앞섰어요. 이 규격의 하프파이프를 탈 수는 있는 건가? 한국에는 이만한 시설이 없으니까 처음 타보는 거 아닌가? 박서연이 출발했습니다. 슬로프 안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더니 벽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공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그 작은 몸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다른 주니어 선수들보다 확실히 높이 올라갔고 확실히 오래 머물렀어요. 기술적으로는 거칠었습니다. 착지가 흔들렸고 회전 각도도 부정확했죠. 빨간 헬멧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눈 위에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공중에 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마치 중력이 잠시 잊어버린 것처럼 옆에서 스톱워치를 내려다보던 와타나베 코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나카무라 국장님. 저 아이 몇 살입니까? 9살이요. 한국에서 온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예요. 와타나베가 다시 하프파이프를 바라봤습니다. 박서연이 다시 벽을 타고 올라가 두 번째 점프를 하고 있었어요. 또 거칠었고 또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또 높았고 또 길었어요. 와타나베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기술은 거칠어요. 기본기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채공 감각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아이는 하늘에서 시간을 멈추는 법을 알고 있어요. 와타나베 같은 베테랑이 9살짜리 외국 선수한테 이런 평가를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백 명을 봐왔다는 사람이.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재능이 있어봤자 시스템이 없으면 소용없지. 꽃도 토양이 있어야 피는 법이야. 와타나베가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죠. 토양이 없으면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라는 단어에 살짝 힘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놓쳤어요. 아니, 놓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현장 사진 몇 장을 찍고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은 2주 뒤 끝날 거였고 한국 꼬마도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였어요.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 뒤 야마시타가 프로그램 종료 보고서를 들고 왔을 때 한 장에 메모가 끼어 있었어요. 와타나베 코치의 비공식 메모였습니다. 한국 박서연 선수 특이사항. 2주간 모든 참가 선수 중 자유훈련 시간 최다. 매일 새벽 5시 슬로프 도착. 프로그램 시작 시 불가능했던 720도 회전 착지를 최종일에 성공. 2주 만에 습득. 다음 연도 재참가를 강력히 건의함. 저는 메모를 읽고 서류철에 끼워 넣었습니다. 와타나베 코치가 과하게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9살짜리가 2주 열심히 했다고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어린애들은 원래 새로운 걸 빨리 배우니까. 야마시타가 물었습니다. 국장님, 내년 프로그램에도 이 선수 일석 배정해도 되겠습니까? 알아서 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200만 엔짜리 동정표를 한 번 더 쓰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건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야마시타가 끼워 넣은 그 메모 한 장. 와타나베 코치의 시간을 멈추는 법을 알고 있다는 말. 그리고 제가 알아서 해라고 던진 그 한마디. 동정표 일석이 7년 뒤 제 50년짜리 보고서를 산산조각 낼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듬해 겨울 교류 프로그램 2년차. 박서연이 다시 하쿠바에 왔습니다.
10살이 된 그 아이는 1년 전보다 키가 한 뼘 정도 자라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주니어 선수들 사이에서는 가장 작았죠. 저는 그 해에는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업무가 바빴거든요.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동정표 1석짜리 프로그램에 국장이 매년 내려갈 이유는 없으니까. 하지만 야마시타가 매일 현장 보고를 올려왔습니다. 처음 며칠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각국 선수들 적응 상황, 시설 운영 현황, 식사 메뉴, 조정 같은 통상적인 보고였죠. 그런데 4일차 보고에 이상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와타나베 코치 전달 사항. 한국 박서연 선수, 작년 대비 기술 완성도 현저히 향상. 540도 회전 안정적 착지 확인. 현재 720도 연습 중이나 채공 높이가 일본 동급생 수준을 상회함. 참고 바람. 참고 바람이라는 세 글자가 묘하게 신경 쓰였어요. 와타나베 코치가 통상 보고에 특정 선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1년 열심히 했으니까 늘었겠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야마시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국장님, 와타나베 코치가 직접 통화를 요청하셨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인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국 선수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다고. 잠시 후 와타나베 코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국장님, 와타나베입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요? 와타나베 코치. 한국에서 온 박서연이라는 아이 말입니다. 아, 그 꼬마. 작년에도 왔었죠? 네. 올해 다시 왔는데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1년 만에 기술이 이렇게 늘 수가 있나 싶어서요. 어린애들은 원래 빨리 늘어요. 성장기니까. 전화 너머로 와타나베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국장님, 저도 어린 선수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빨리 느는 아이들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좀 다릅니다. 기술이 느는 게 아니라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빛이요? 네. 작년에는 신기한 눈으로 하프파이프를 봤거든요. 처음 보는 놀이공원에 온 아이 같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달라요. 하프파이프를 볼 때 눈이 좁아집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것 같은 눈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뭔데요? 우리 주니어 에이스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애들이 한국 꼬마 때문에 합동훈련에서 채공 높이를 비교하게 되거든요. 박서연이 공중에 뜨면 우리 애들이 슬쩍 쳐다봐요. 자기보다 높이 뜨는 걸 의식하는 겁니다. 기술은 아직 우리 쪽이 위지만 높이에서는 이미 밀리고 있어요. 저는 볼펜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와타나베 코치, 높이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기술 완성도, 루틴 구성, 착지 안정성. 그런 건 시스템이 있어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게 없잖아요. 재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와타나베가 순순히 물러났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기 직전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아이 매일 새벽 4시 반에 슬로프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랜턴을 들고 옆에 서 있더군요. 영하 18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회색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하 18도에 아버지가 랜턴을 들고 서 있다.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졌지만 저는 그 감정을 빠르게 지웠습니다. 감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지 응원단이 아니니까요. 2주 뒤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야마시타가 종료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도 와타나베 코치의 메모가 끼어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2배는 길었죠. 한국 박서연 선수 2년차 평가. 720도 회전 착지 안정화. 900도 회전 시도 3회 중 1회 성공. 채공 높이 프로그램 참가 전 선수 중 최고치 기록. 자유훈련 시간 올해도 전체 1위. 특이사항 한국 국내에 적절한 훈련 시설이 없어 비시즌에는 트램펄린과 체조 훈련으로 보충하고 있다고 함. 열악한 환경에서 이 정도 성장은 이례적. 3년차 재참가 및 훈련 시간 확대를 건의함. 저는 메모를 읽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트램펄린과 체조로 보충한다고? 하프파이프 시설이 없으니까 대체 훈련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눈 위에서 연습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하지만 저는 다시 서류철에 메모를 끼워 넣었습니다. 관심이 생긴 건 사실이었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3페이지로 정리한 나라의 선수에게 흔들리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야마시타, 내년에도 일석유지해. 알겠습니다, 국장님. 야마시타가 나가면서 살짝 미소를 짓는 게 또 보였어요.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야마시타가 그때 이미 공식 배정 시간 외에 박서연에게 추가 훈련 시간을 몰래 잡아주고 있었다는 걸. 3년 차, 4년 차, 5년 차. 박서연은 매년 겨울이 되면 하쿠바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매년 종료 보고서를 통해 그 아이의 성장을 지켜봤어요. 직접 보러 간 건 아닙니다. 보고서로만 확인했어요. 그게 적절한 거리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와타나베 코치의 메모는 해마다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3년차 메모. 한 장이었던 게 2장으로 늘었어요. 박서연 3년차 종합평가. 900도 회전 안정화 달성. 1080도 회전 시도 중. 기초 기술 보완 현저. 일본 동급 주니어, 대비 기술 완성도 동등 수준. 채공 높이 여전히 전체 1위. 주의 우리 주니어 에이스 이시카와 미유가 비공식적으로 한국 선수를 의식하고 있다고 코치진에 보고함. 이시카와 미유.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게 3년 차였습니다. 이시카와는 제가 직접 지원을 승인한 선수였어요. 일본 스노보드의 미래라고 불리던 아이였죠. 12살의 전일본 주니어 챔피언, 14살의 국제 주니어 대회 금메달. 교과서적인 기술에 안정적인 멘탈까지 갖춘 완벽한 선수였습니다. 그 이시카와가 한국 꼬마를 의식하고 있다고요? 저는 와타나베 코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와타나베 코치, 보고서 봤는데 이시카와가 한국 선수를 의식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국장님. 합동훈련 때 이시카와가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코치님, 박서연은 왜 저보다 높이 뛰어요? 하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채공 감각이 타고난 거라고 했죠. 기술은 이시카와가 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맞잖아요. 기술이 중요하지. 와타나베가 한 박자 쉬더니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시카와가 그 뒤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근데 코치님, 저 아이 눈을 보면 무서워요.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은 눈이에요. 그러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시카와는 멘탈이 강한 아이였어요. 국제대회에서 긴장하는 법이 없는 애가 무섭다는 말을 쓴다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도쿄타워의 붉은 불빛이 보였어요. 50년이라고 썼습니다. 3페이지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에이스가 그 나라 꼬마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주니어야. 주니어 때 잠깐 반짝하는 선수들 많아. 시니어 가면 다 사라져. 시스템이 없으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 제가 계속 되뇌던 말이었습니다.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그 단어가 제 방패였어요. 4년 차. 와타나베 코치의 메모가 3장으로 늘었습니다. 박서연 4년 차 종합평가. 1080도 회전 안정화. 채공 높이 프로그램 역대 최고치 경신. 루틴 구성력 대폭 향상. 기술 완성도에서 이시카와 미유와의 격차 현저히 축소됨. 국제 주니어 랭킹 아시아 3위 1위 이시카와 미유. 2위 중국 선수. 특이사항 올해 한국 국내에 신규 하프파이프 시설 한 곳이 추가 건설되었다는 보고 있음. 규모는 일본 시설의 70% 수준. 한국에 시설이 추가됐다고요? 저는 직원에게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강원도 평창에 하프파이프 전용 시설이 새로 하나 지어졌더군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올림픽 규격에 근접한 수준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끔했어요. 제 보고서에는 한국의 설상 투자 구조가 단기간에 변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음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시설 하나 지었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일본은 12곳이야. 선수풀도 비교가 안 되고. 5년차 보고서는 제가 받아본 보고서 중 가장 두꺼웠습니다. 와타나베 코치의 메모가 4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야마시타가 별도로 정리한 분석 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박서연 5년차 종합평가. 국제 주니어 선수권 대회 아시아 예선 결과 1위 박서연 한국, 2위 이시카와 미유 일본. 이시카와 미유를 최초로 공식 대회에서 역전.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눈이 건조해질 때까지 화면을 쳐다봤어요. 이시카와를 꺾었다고요?
전화기를 잡았다가 내려놓고 다시 잡았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와타나베한테 전화하면 뭐라고 물어야 하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그건 제가 동요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었어요. 야마시타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보고서 확인하셨습니까? 봤어. 와타나베 코치가 국장님께 전달해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뭔데? 야마시타가 메모를 읽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이변이 아닙니다. 5년간의 축적이 터진 겁니다. 앞으로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의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마시타. 네, 국장님. 주니어 대회는 주니어 대회야. 시니어 무대는 달라. 올림픽은 더 다르고. 한 번 이겼다고 흥분할 거 없어. 네, 알겠습니다. 야마시타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 8년 전 제가 쓴 보고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설상 경쟁력 확보까지 최소 50년. 빨간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50년이라고 썼는데 5년 만에 이시카와를 꺾었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나라에서 시설 한 곳, 선수 47명으로 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3개 닫았어요. 쾅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죠. 아직이야. 아직 주니어야. 올림픽은 다른 세상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 5년차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하쿠바에 내려갈 일이 생겼습니다. 프로그램과는 관계없는 시설 점검 업무였어요. 훈련센터 노후 시설 교체 예산을 신청하려면 현장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3월 초였습니다.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라 훈련센터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시설 점검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훈련센터 카페테리아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준혁 씨였어요. 박서연의 아버지. 혼자 앉아서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는 5년 전과 똑같아 보였어요. 아니, 5년이 더 지났으니 더 낡아 보였죠. 점퍼 왼쪽 어깨 부분에 솜이 삐져나와 있었고 지퍼 손잡이에는 테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박준혁 씨가 먼저 저를 알아봤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5년 전 그때처럼. 나카무라 국장님. 이번에는 일본어가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되는 수준이었어요. 아, 박 씨. 서연이 아버지시죠? 시설 점검 때문에 왔는데 여기서 뵙네요. 네, 서연이가 시즌 마지막 훈련 중이라서 같이 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코치는? 박준혁 씨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코치님은 한국에 계세요. 제가 데리고 다닙니다. 시즌 중에는 일본에 와서 훈련하고 시즌 끝나면 한국 돌아가서 트램펄린이랑 체조 훈련하고 그렇게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5년 동안 매 시즌 아버지가 직접 딸을 데리고 일본까지 왔다고요? 항공편, 숙박, 식사, 리프트 비용.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무심코 물었습니다. 비용이 꽤 되실 텐데 괜찮으세요? 박준혁 씨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밝은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전환이 너무 빨라서 오히려 마음이 쓰였죠.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창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3년 전에요. 담보 대출이요? 네. 서연이가 일본에서 훈련받으면서 실력이 확 늘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아이한테 제대로 된 기회를 주자. 펜션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서 매년 일본 원정 비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데 코끝이 시렸습니다. 3월에 하쿠바는 아직 겨울이었어요. 카페테리아 유리창 밖으로 눈 쌓인 산이 보였고 바람이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펜션을 담보로. 그러면 혹시 사업은 괜찮으신 겁니까? 박준혁 씨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빈 캔이었어요. 이미 다 마신 걸 습관적으로 들고 있었던 거죠. 괜찮지는 않죠. 겨울 시즌에 펜션을 비워야 하니까 매출이 반으로 줄었어요. 아내가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국장님. 박준혁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5년 전 구겨진 종이를 들고 더듬거리던 사람과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작년에 일본 에이스를 이겼다는 거 아시죠?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한국에 돌아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나 올림픽 금메달 딸 수 있을 것 같아. 14살짜리 아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그러는데 그 눈을 보면 못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권하려고 자판기를 돌아봤습니다. 뭔가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국장님, 박준혁 씨가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90도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서연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허락해주신 그 일석이 우리 가족한테는 전부예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동정표라고 했었어요. 200만 엔짜리 외교적 배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일석을 위해 집을 담보로 잡고 있었어요. 사업을 반 토막 내면서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면서 저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뽑았습니다. 하나를 박준혁 씨에게 건네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박 씨, 서연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자리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준혁 씨의 눈이 빨개졌어요. 저는 그게 불편해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눈 위로 석양이 비치면서 산 전체가 분홍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도 한참을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불쌍해서 일석줬을 뿐인데 이 사람은 전 재산을 걸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제 아버지도 체육관료였습니다. 1972년 사포로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 일하셨죠. 올림픽 유치에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에요. 가족 여행 한 번 못 가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셨어요. 어머니가 한 번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올림픽이랑 결혼한 거지, 나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죠. 사포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날, 아버지가 TV 앞에서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때 7살이었는데 아버지가 왜 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모든 걸 걸었던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다는 걸. 박준혁 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걸고 있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고 사업을 반 토막 내면서 딸의 꿈에 인생을 걸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상에 빠지면 안 돼. 나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야. 한 사람의 사연에 흔들려서는 안 돼. 하지만 도쿄로 돌아가는 3시간 동안 라디오를 켜지 않았어요. 조용한 차 안에서 박준혁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국장님이 허락해주신 그 일석이 우리 가족한테는 전부예요. 며칠 뒤 야마시타가 또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와타나베 코치의 메모가 아니라 야마시타 본인의 보고였어요. 국장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박서연 선수가 작년에 허리 골절 부상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허리 골절. 그게 언제적 일인데? 4년차 프로그램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간 뒤 훈련 중에 다쳤다고 합니다. 의사가 선수 생활 은퇴를 권고했었대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놓쳤습니다. 탁 소리가 나며 책상 위에 떨어졌어요. 은퇴 권고. 그런데 5년차에 와서 이시카와를 이긴 거야? 네. 6개월 재활 끝에 복귀해서 바로 국제주니어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허리 골절이면 스노보드 선수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공중회전이 생명인 종목에서 척추를 다치면 점프할 때마다 공포가 따라옵니다. 착지 충격이 허리로 그대로 전해지니까요. 의사가 은퇴를 권고한 건 당연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돌아왔다고요? 그것도 돌아오자마자 일본 에이스를 이기고? 야마시타. 네, 국장님. 그 아이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 물론이죠. 재활 기간 내내 아버지가 병원에서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도쿄의 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딸이 허리가 부러져서 의사가 은퇴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집을 담보로 잡은 채로 딸의 재활을 지켜보면서 국장님, 괜찮으세요? 야마시타. 네. 내년 프로그램 한국 설상 배정 일석 유지에. 알겠습니다. 야마시타가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감상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아니면 제 보고서가 틀렸다는 걸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해서인지 그때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6년 차였습니다. 이해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박서연이 시니어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16살.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올라가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기술 난이도가 다르고 경쟁 상대가 다르고 무엇보다 압박감이 비교가 안 됩니다. 주니어에서 잘했던 선수가 시니어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현실의 벽을 만나겠지. 주니어에서 이시카와를 이긴 건 대단하지만 시니어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런데 월드컵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사무실이 뒤집어졌어요. 야마시타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어요. 국장님, 캐나다 월드컵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1위 박서연, 2위 이시카와 미유. 시니어 데뷔전에서 우승이라고요? 저는 컴퓨터 화면으로 결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점수까지 봤어요. 박서연 89.75, 이시카와 미유 87.50. 2점 넘는 격차였습니다. 데뷔전에서 2점 차이면 압승이에요. 한 번은 있을 수 있어. 데뷔전이라 긴장 안 했을 수도 있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야마시타도 그걸 눈치챘는지 아무 말 없이 나갔죠. 3주 뒤 스위스 월드컵. 야마시타가 또 달려왔습니다. 1위 박서연, 2위 이시카와 미유. 이번에는 3점 차였어요. 한 달 뒤 일본 삿포로 월드컵. 일본 홈 대회였습니다.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대회에서마저. 국장님, 삿포로 결과요. 야마시타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결과를 알기도 전에 직감했습니다. 1위 박서연이지? 네. 1위 박서연, 2위 이시카와 미유. 5점 차입니다. 5점 차.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월드컵 3개 대회 연속 우승. 전부 이시카와를 꺾고 마지막 대회에서는 5점 차 압승. 시니어 데뷔 시즌에 이런 성적을 낸 선수는 역대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어요. 간부들의 시선이 저한테 꽂혔습니다. 차장이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나카무라 군, 한국 선수건 알고 있지? 네, 보고받았습니다. 자네가 8년 전에 쓴 보고서 기억하나? 한국 설상 50년 걸린다는 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윙윙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등줄기를 찬 땀이 흘렀습니다. 기억합니다. 그 보고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누군가 뒤에서 기침을 했어요. 옆에 앉은 후배 국장이 서류를 넘기는 척하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5년 전 같았으면 한국 설상 이야기 좀 해봐라고 하면 다들 웃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안 웃었습니다. 차장님, 월드컵 성적이 좋다고 해서 올림픽까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올림픽은 완전히 다른 무대입니다. 4년에 한 번, 전 세계가 보는 곳에서 단 3번의 기회. 그 압박을 견디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시카와는 올림픽 경험이 있고 박서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네 보고서가 아직 유효하다는 건가?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전부 제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올림픽은 경험이 이깁니다. 제 보고서의 핵심은 시스템과 인프라였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 부분에서 일본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차장이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후배 국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한테 한 말은 아니었어요. 옆 사람한테 귓속말을 한 건데 복도에 울려서 제 귀에까지 닿았죠. 나카무라 국장 보고서 이제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50년이 아니라 6년 만에 뚫렸잖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서 서랍을 열었어요. 8년 전 보고서 사본이 거기 있었습니다. 종이가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죠. 한국 설상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소 50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50년이라고 썼습니다. 6년 만에 월드컵 3연승을 당했습니다. 시설 한 곳, 선수 47명, 예산 12억 원. 동정표 일석으로 시작한 꼬마가 일본 에이스를 매번 꺾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은 다릅니다. 올림픽은 그게 제 마지막 방어선이었어요.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스노보드 대표팀 선발전이 열렸어요.
이시카와 미유가 당연히 1위로 선발됐습니다. 월드컵에서는 박서연에게 밀렸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이었거든요. 선발전 점수 91점. 일본 대표로서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자리였어요. 이시카와를 3연패까지 끌어올리는 건 제가 승인한 육성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저는 이시카와에게 걸려 있었어요. 이시카와가 올림픽에서 이기면 제 보고서도 살아남는 거였거든요. 한국이 월드컵에서 아무리 이겨봤자 올림픽 금메달은 일본이 가져가면 역시 시스템의 차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으니까. 한국 쪽 소식도 들려왔어요. 박서연이 한국 대표로 선발됐다는 뉴스였습니다. 한국 역사상 첫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올림픽 출전이었죠. 야마시타가 와서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한국 언론에서 박서연을 설상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기대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기적이라. 아직 올림픽을 안 해봤으면서 벌써부터 금메달 타령이야?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야마시타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뭔데?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박서연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일본 교류 프로그램에서 훈련한 경험이 제 실력의 기반이 됐다. 하쿠바에서 보낸 시간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저는 없다. 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동정표로 내준 일석. 그 아이가 공개적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자기한테 기회를 줬다고. 제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야마시타. 네. 올림픽 현장 파견 명단에 내 이름 넣어줘. 네? 국장님이 직접 가시겠다고요? 6번째 올림픽이야.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야마시타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올림픽이어서가 아니라는 걸. 그 아이의 결말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50년이 맞았는지, 7년이면 충분했는지, 그걸 보고서 위에서가 아니라 관중석에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올림픽까지 3개월. 저는 그해 겨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대회 당일 아침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알프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속 40km를 넘고 있었어요. 눈발이 비스듬히 날리면서 하프파이프 위에 신설이 계속 쌓였죠. 대회 운영진이 30분간 경기를 지연시킬 정도였습니다. 관중석에 앉아 있는데 장갑 낀 손끝마저 감각이 없어졌어요. 영하 14도. 바람까지 합치면 체감 온도는 영하 22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관중석 중간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단 관계자석이었어요. 옆에 야마시타가 있었고 그 뒤로 일본 스포츠 기자들이 몇 명 앉아 있었죠. 모두 이시카와 미유의 3연패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결선 12명의 선수 명단이 전광판에 떴어요. 이시카와 미유, 일본, 박서연, 한국. 나란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두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7년이었습니다. 동정표 일석으로 시작된 인연이 올림픽 결선까지 온 거였죠. 1차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시카와 미유가 먼저 내려갔어요. 역시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루틴의 깔끔한 착지. 악천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연기였어요. 점수 88점. 결선 12명 중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본 관계자석에서 박수가 터졌죠. 역시 이시카와야. 올림픽 경험이 다르지. 옆에서 일본 기자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시카와는 올림픽을 알고 있었어요. 이 압박감, 이 긴장감, 이 바람 속에서 어떻게 타야 하는지를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박서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출발점에 선 박서연의 모습이 전광판 카메라에 잡혔어요. 빨간 헬멧 아래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긴장한 건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박서연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벽을 타고 올라가 공중으로 뛰어올랐어요. 높았습니다. 역시 높았어요. 하지만 바람이 문제였습니다. 공중에서 몸이 살짝 흔들렸어요. 두 번째 점프. 1080도 회전에 들어갔는데 바람에 축이 틀어졌습니다. 착지 순간 보드가 눈에 걸렸어요. 쿵. 박서연이 슬로프 위에 넘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식이 터졌어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1차 시기 실패. 이시카와 1위 유지.
전광판에 박서연의 점수가 올라갔어요. 35점. 추락했으니 당연한 점수였죠. 12명 중 12위. 아직 2차 시기가 있습니다. 3번의 기회 중 가장 좋은 점수 하나만 인정되니까 1차에서 넘어지는 건 치명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악천후에서 2번째까지 실수하면 사실상 끝입니다. 2차 시기. 박서연이 다시 출발점에 섰어요. 이번에는 고글을 한 번 닫고 깊은 숨을 내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출발. 첫 번째 점프는 깔끔했어요. 두 번째도 성공. 관중석에서 오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점프, 900도 회전에 들어갔어요. 그 순간 돌풍이 불었습니다. 박서연의 몸이 공중에서 크게 흔들렸어요. 착지 지점을 놓쳤습니다. 보드가 하프파이프 벽에 걸리면서 몸이 튕겨나갔어요. 쾅! 이번에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1차 때보다 훨씬 세게 넘어졌어요. 슬로프 위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어요. 야마시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국장님. 의료진 2명이 슬로프를 뛰어 올라갔어요. 박서연 옆에 무릎을 꿇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2분. 박서연이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무릎을 감싸 쥐고 있었어요. 전광판에 세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DNS. 기권. 관중석이 술렁거렸어요. 일본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네. 한국 선수 기권이야. 저는 전광판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DNS. 기권. 7년의 여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동정표 일석에서 시작해서 올림픽 결선까지 왔는데 이렇게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도가 아니었어요. 제 보고서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아이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어요. 전광판의 DNS가 사라졌습니다. 관중석이 웅성거렸어요. 저도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DNS가 있던 자리에 박서연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어요. 3차 시기 출전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기권 취소. 3차를 타겠다고? 야마시타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프파이프 꼭대기에 박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무릎에 테이핑을 감아준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출발점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1만 2천 명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휘휘 불었죠. 저는 주머니 안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어요. 3차 시기 직전 전광판에 현재 순위가 떠올랐습니다. 1위 이시카와 미유 88점, 2위 캐나다 선수 84점, 3위 미국 선수 82점, 박서연은 11위 35점. 금메달을 따려면 89점 이상이 필요했어요. 11위에서 1위로 올라서려면 역대 올림픽 하프파이프에서 한 번도 없었던 역전을 해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무릎 부상을 안고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박서연이 출발점에서 고글을 올리고 하프파이프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전광판 카메라가 그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관중석 스크린에 박서연의 눈이 크게 잡혔어요. 와타나베 코치가 7년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하늘에서 시간을 멈추는 법을 알고 있어요. 박서연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벽을 타고 올라갔어요. 공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높았습니다. 이 대회에서 가장 높았어요. 바람이 불었지만 이번에는 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900도 회전. 착지. 성공. 관중석에서 오 하는 소리가 터졌어요. 두 번째 점프. 1080도 회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람을 뚫고 3바퀴를 돌았어요. 착지. 보드가 눈 위에 깔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성공. 경기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3번째 점프. 4번째 점프. 5번째. 하나하나 성공할 때마다 관중석의 긴장이 높아졌어요. 저는 어느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야마시타도 일어나 있었어요. 일본 관계자석에서 일어나서 한국 선수를 응원하는 꼴이었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마지막 점프. 박서연이 벽을 타고 올라갔어요. 가장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공중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진짜로.
그 작은 몸이 하늘에 떠 있는 동안 경기장 전체가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1080도 회전. 세 바퀴를 돌고 착지. 성공. 45초의 연기가 끝났습니다. 박서연이 슬로프 끝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고글을 벗기도 전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광판에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어요. 1만 2천 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함성이 산을 울렸어요. 이탈리아 알프스의 눈이 소리에 흔들리는 것 같았죠. 92점. 12명 중 유일한 90점대. 11위에서 1위.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시카와 미유의 3차 시기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시카와가 89점 이상을 받으면 금메달은 다시 일본으로 갑니다. 이시카와는 올림픽을 아는 선수예요. 압박 속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있는 아이였죠. 이시카와가 출발점에 섰습니다. 고글 너머로 전광판을 한번 봤어요. 90이라는 숫자를 확인했겠죠. 출발. 첫 번째 점프. 성공.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점프에서 고난도 기술에 들어갔습니다. 1260도. 세 바퀴 반 회전. 바람이 불었어요. 이시카와의 몸이 축에서 벗어났습니다. 착지를 놓쳤어요. 보드가 눈에 걸리면서 넘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박서연의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이었어요. 경기장에 한국 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가 전광판에 떠올랐어요. 한국 설상 역사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역대 올림픽 하프파이프 최대 순위 역전. 11위에서 1위.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시카와 미유가 눈 위에서 일어났어요. 장갑으로 눈을 털고 고글을 벗었습니다. 3연패의 꿈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분하고 억울할 만했어요. 그런데 이시카와가 한 일은 울거나 주저앉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시카와가 박서연에게 달려갔어요. 슬로프를 가로질러 뛰어갔습니다. 보드도 벗지 않은 채로. 박서연 앞에 서더니 두 팔을 벌려 안았어요. 꽉 안았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을 클로즈업했어요. 이시카와가 박서연의 귀에 대고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마이크가 그 목소리를 잡았어요. 서연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박서연이 이시카와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시카와도 울고 있었어요. 3연패를 놓친 선수가 자기를 이긴 상대를 안고 울면서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출장 올 때 가방에서 꺼내 접어 넣었던 거예요. 8년 전 보고서 사본이었습니다. 한국 설상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소 50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저는 그 보고서를 천천히 꺼내서 봤어요. 50년이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는지 세월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보고서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반으로, 또 반으로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야마시타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세요? 야마시타. 네. 50년이 아니었어. 네. 7년이면 충분했어. 아니, 45초면 충분했어. 야마시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도 눈을 닫고 있었어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금메달 박서연, 한국. 은메달 이시카와 미유, 일본. 동메달 캐나다 선수. 시상대 위에서 박서연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태극기가 올라가고 한국 국가가 울렸습니다. 박서연이 눈물을 흘리면서 국기를 바라보고 있었죠. 시상식이 끝나고 선수들이 내려오는 길에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중석 통로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박준혁 씨였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 왼쪽 어깨에 솜이 삐져나온 그 점퍼. 8년 전 하쿠바 로비에서 봤던 그 점퍼를 아직 입고 있었어요. 박서연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안았어요. 금메달이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박준혁 씨가 딸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하는 게 보였어요. 소리는 안 들렸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잘했다, 서연아. 그리고 아버지도 울었어요. 펜션을 담보로 잡고 7년을 버텨온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피해 통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알프스의 찬 공기가 젖은 볼을 스쳤어요.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경기 때 그렇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그치고 석양이 삼봉우리를 비추기 시작했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준혁 씨가 서 있었어요. 저를 알아보고 쫓아온 거였습니다. 금메달을 딴 딸은 인터뷰하러 갔고 아버지 혼자 서 있었어요. 박준혁 씨가 제 앞에 서더니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8년 전 하쿠바 로비에서처럼 90도.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어요. 저도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이. 8년 전에는 형식적으로 까딱 끄덕였을 뿐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깊이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탈리아 알프스의 바람만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각자의 방향으로. 일본에 돌아온 뒤 저는 퇴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에서 수백 건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중 가장 틀린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한국 설상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50년이 걸린다고 쓴 보고서입니다. 50년이라고 썼는데 7년이면 충분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저는 웃었어요. 후회가 아닙니다.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지만 동시에 최고의 오판이었어요. 그 보고서를 쓰지 않았으면 동정표 일석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박서연이라는 선수는 일본 땅을 밟지 못했을 겁니다. 제 오판이 한 사람의 기적을 만든 셈이죠.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서연 씨, 9살 때 하쿠바에서 처음 하프파이프를 타던 날 기억하나요? 빨간 헬멧이 너무 커서 고개를 돌릴 때마다 헬멧이 따로 돌았었죠. 그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 아이가 뭘 하겠어 하고. 그런데 서연 씨는 그날부터 하늘에서 시간을 멈추는 법을 보여줬어요. 7년 동안 매년. 와타나베 코치가 처음에 했던 말이 맞았습니다. 재능이 있어봤자 토양이 없으면 꽃이 필 수 없다고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어떤 꽃은 토양이 없어도 핍니다. 바위 틈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눈보라 속에서도 피어나요. 다만 그렇게 피는 꽃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뭔데요? 옆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사람이요. 서연 씨에게는 그게 아버지였어요. 영하 18도의 랜턴 들고 새벽부터 슬로프 옆에 서 있던 그 사람. 펜션을 담보로 잡으면서도 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 저는 50년이라는 숫자를 썼지만 박준혁 씨는 7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어요. 그 차이입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기자가 나가고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접어둔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반으로 2번 접힌 종이. 표본이 접힌 자국 위로 50년이라는 글자가 걸쳐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어요. 이건 제 오판의 기록이자 한 소녀의 기적의 증거이니까요. 50년이 걸릴 거라던 일이 7년 만에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이 동정표 일석이었다는 것.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동정표를 내밀고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이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쓴 보고서를 깨버릴 수도 있어요. 50년이 아니었습니다. 7년이면 충분했어요. 아니, 어쩌면 9살 꼬마가 처음 하프파이프에서 날아오른 그 순간. 이미 50년은 시작되고 끝나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일본 스포츠청 관료가 직접 들려준 동정표, 일석의 기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쓴 보고서를 깨버린 한국의 이야기,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응원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